소련의 대조국 전쟁입니다. 41년부터 4년 동안 있었던 전쟁인데 흔히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2차 대전의 가장 치열했던 장면이 바로 독일과 소련이 싸웠던 그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을 소련에서는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레닌이 처음 세웠고 1924년부터는 스탈린의 체제가 굳건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그리고 스탈린은 대숙청의 과정을 거쳐서 안정된 독재 권력을 만들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1940년대에는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카프카스의 3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죠. 후대에 있는 소련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1940년 소비에트 연방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 서유럽에서는 1차 대전의 결과에 따른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덫이 뭐냐면 1차 대전이 독일이 일으켜가지고 베르사유의 조약에 의해서 독일의 패전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 패전에 의한 결과물들이 유럽을 덫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덫이었냐면 독일이 패전했기 때문에 독일의 영토들이 주변 나라로 가게 됩니다. 알사스로레는 프랑스로 가고 홀스타인 북부 지역은 덴마크로 가고 동프레스에는 폴란드로 가는 첫 번째 영토를 띄워주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독일한테 지나치게 가혹한 배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일단 독일이 재무장하지 못하도록 병력 수를 제한했습니다. 육군은 10만 명, 해군은 15,000명, 그리고 전함, 잠수함을 보유 금지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배상금이 1320억 마르크였는데 독일 제국이 1차 대전을 패망하고 공화국으로 들어섰죠. 그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 하는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도저히 갚을 수 없던 금액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독일이 자체에 있는 세금을 가지고 갚아나갈 텐데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죠. 헨리 키신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징벌적이었고 독일의 회복을 막기에는 지나치게 관대했다. 그 금액이 너무 징벌적이었다는 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가혹한 배상금을 물린 서유럽 다른 나라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1929년 발생한 대공황으로 인해서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수만 %까지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어쩌면 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 배상금이 마르크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배상금이 낮아지는 좋은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내부에서는 그 인플레이션을 조장한 경향도 있죠. 어찌됐든 이런 배상금과 대공황이 겹쳐가지고 독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 시점에 히틀러와 나치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난관을 개선을 하려면 기존의 공화국의 약한 정치가들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주장을 하는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재구축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분노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함으로써 나치 공화국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독일이 점차 재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지속적으로 독일이 재무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자 주변 나라들이 긴장을 하죠. 독일의 재무장에 긴장한 4개 나라, 당연히 소련, 영국,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독일의 재무장에 대비해서 사국 안보 체제를 구성을 하자 그렇게 소련 외무장관 막심 리트비노프가 주장을 합니다. 영국한테 얘기하고 프랑스한테 얘기하고 폴란드한테 얘기하죠. 근데 폴란드는 사실 독일한테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독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자고 한 러시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그런데 영국은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소련은 독일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독일이 재무장을 하니 주변국한테 뭔가 세력을 뻗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데 영국은 관심을 두지 않고 프랑스도 긴장을 하긴 하지만 액션을 취하지 않으니까 두 나라가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안전보장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독소 불가침 조약이 1939년 8월 23일에 조약이 되었는데요. 언론에 공개된 조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독일과 소련, 양국은 10년 기한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 상호 분쟁하지 않으며 경제적 협력을 한다. 분쟁이 생길 경우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
아주 좋은 조약이죠.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미략이 있었습니다. 양국은 폴란드를 절반으로 분할한다. 소련은 루마니아령 몰도바를 차지한다. 발트 3국을 분할하며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소련이 갖고 리투아니아는 독일이 각각 차지한다. 핀란드는 소련이 차지한다. 서로 필요한 여러 물자를 다수 지원한다. 독일은 왜 재무장을 했죠? 영국과 프랑스는 지구촌에 여러 식민지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로부터 여러 무역과 식민지에 대한 착취를 통해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었죠. 근데 독일은 재무장을 해서 이 발칸반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의 영토를 원했던 겁니다. 가장 만만한 데가 폴란드였죠. 그래서 폴란드를 먹고 싶어 하나 옆에 소련이 있으니까 소련과는 불가침 조약을 맺되 폴란드를 반반으로 나눠 가지는 이런 미략을 통해서 영토를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과 소련이 나눠 갖기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입니다. 자,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동쪽, 이쪽은 소련이 가져가는 걸로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실제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소련은 핀란드를 먹지 못했어요. 핀란드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게 유명한 겨울 전쟁이거든요. 겨울에 핀란드를 쳐들어갔는데 핀란드가 이 약소국이 강대국 소련을 맞이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싸웁니다. 그러다가 항복을 해요. 그래서 일부 영토를 띄워주는 걸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발트 3국을 러시아가 가져가는 걸로, 그리고 폴란드 절반을 가져가는 형태로 분할이 되게 됩니다. 1940년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을 당시에 유럽의 정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독일에는 나치의 군국주의가 생겨죠. 게르만의 땅을 넓히겠다고 하는 군국주의가 들어섰고, 이탈리아는 파시즘 정부가 있었고, 스페인의 내전이 있었죠. 여기에는 영국, 프랑스와 러시아 간에 어떤 편을 도와줄 거냐라고 하는 치열하게 나눠서 전쟁의 조짐이 스페인 내전으로부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독일이 한 일은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한 거죠.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지역은 독일어를 쓰는 권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를 독일이 흡수합병을 했을 때 주변 나라들이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합병을 합니다. 오스트리아도 독일어권이었기 때문에 게르만족의 영광을 기치로 내건 나치 독일이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흡수하자 주변 유럽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독일과 소련은 본격적으로 폴란드를 나눠먹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되었다라고 흔히 말하죠. 그때는 1939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서쪽에서 독일군이 폴란드로 쳐들어가고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쳐들어감으로써 폴란드가 두 쪽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이때 폴란드 인구의 17%인 600만 명이 사망을 하고요. 폴란드의 물적 자산의 20%가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폴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네 번째 국가가 돼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소련이었고, 두 번째는 중화민국 국민정부였고, 세 번째 나치 독일이었고, 네 번째가 폴란드였거든요. 폴란드는 전체가 다 평원지대였기 때문에 서쪽의 독일군의 전차부대하고 동쪽에서 오는 소련군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장면은 독일이 프랑스로 침공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할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이자 프랑스에서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장벽을 이렇게 만들죠. 전차가 넘어서지 못하도록 길고 긴 장벽을 만들었는데 독일은 이 마지노선을 우회를 해서 벨기에를 거쳐서 전격전을 벌이죠. 그래서 40일 만에 프랑스 북부가 대부분이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항복을 하게 되고요. 또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지역에 있었던 영국군은 덴케르크라고 하는 항구로 몰려가지고 여기 한 3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영국군 30만 명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피난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영화 덴케르크라는 데도 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련이 한 건 발투 삼국을 점령한 겁니다. 원래는 독소 불가침 조약에 의해서는 리투아니아는 독일이 먹고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소련이 먹기로 했었는데 이걸 어기고 이 세 나라를 소련이 흡수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발트 삼국은 1917년 이전까지는 정체성이 좀 모호했어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다가 크게 보면 이 러시아의 지배권 내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17년 이후에 소련의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 세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죠. 원래 리투아니아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국이라고 큰 나라를 형성한 적이 있었고요.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는 그런 적이 없다가 1922년 이때쯤부터 2차 대전 전까지 독립된 나라를 유지하고 있다가 2차 대전 때 이제 소련의 일부 소비에트가 돼가지고 90년도까지 있다가 먼저 소련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새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독일이 본격적으로 세계대전을 진행 중입니다. 프랑스는 독일에 점령되었고요. 독일이 오스트리아, 체코를 흡사병한 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크게 세력권을 형성을 하고요. 바다를 건너 노르웨이도 세력화에 두었고요. 핀란드는 러시아와 한참 싸웠죠. 그러다가 핀란드가 일부 영토를 띄워준 이후에 핀란드는 나치에 협력하는 동맹국이 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독소전쟁, 대조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1941년 6월 22일에 시작된 건데요. 자, 독일은 왜 이 소련을 쳐들어가게 되었냐면 지금 발칸반도를 비롯한 이 동유럽권의 상당수를 독일이 차지했죠. 그러고 나서 러시아 권역, 특히 러시아의 유럽 지역을 다 흡수하겠다. 라는 목표로 소련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의 공격 목표는 여기 백해죠. 백해의 아르한겔스크부터 카스피의 아스트라한까지 선을 그어서 러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두 도시를 흡수해가지고 러시아의 알짜를 다 먹겠다. 뭐 이런 심산으로 쳐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히틀러가 원하는 건 무엇이었냐? 러시아의 유럽 지역, 이쪽은 북유럽 대평원 지역이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원이 아주 넓은 흑토지대잖아요. 서부의 농업지대로 유명하죠. 여기 보면 하늘은 파랗고 밀밭은 노랗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국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밀밭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대곡창지대. 히틀러는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의 곡창지대를 원했던 거고요. 또 소련 남부의 곡창지대를 지나서 카프카즈 산맥을 더 내려가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가 있거든요. 바쿠에는 일찍부터 석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은 석유가 부족했어요. 독일 내에는 석유가 나오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석유 공급이 원활치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바쿠 유전을 확보할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독일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안정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고 바쿠의 의존을 확보함으로써 자원까지 흡수하게 되니까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독일 제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꿈에 부풀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무리하지만 서쪽에 프랑스를 공격하고 동쪽에 소련을 공격하는 양면 작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죠.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쳐들어갔다가 동장군의 거대한 힘에 굴복해서 패배했던 그 역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히틀러가 과연 이걸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없죠. 분명히 러시아의 추위,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의 거대한 영토, 봄, 가을로 이르는 라스푸티차, 여기를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고, 히틀러는 나폴레옹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히틀러의 이 모스크바 침공은 패착으로 보이죠. 아무리 독일이 강력한 군사를 가졌고 있다 하더라도 소련이 갖고 있었던 거대한 영토, 겨울 추위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내기 어려운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뭐였냐? 예상보다 빠른 프랑스 점령이었어요. 전쟁의 전선을 동서 양쪽에 둔다는 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서쪽부터 전격적으로 전선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작전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40일 만에 프랑스를 점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 전선이 없어졌죠. 그 동부 전선만 싸우면 되니까 예상대로 되네? 예상보다 빨리 되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된 거고 또 특히 독일의 강력한 무기, 탱크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탱크가 프랑스를 점령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단 말이죠. 탱크를 위한 전격전을 하면 된다. 추위가 와도 오히려 땅에 얼어붙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라스푸티차만 잘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결정적으로 이 소련을 쳐들어가게 된 이유는 소련 전력에 대한 무지가 있었다는 거. 물론 소련이 군대가 많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소련이란 나라는 배후지가 엄청나게 넓죠. 근데 독일은 배후지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당시에도 독일군에 비해서 약했던 건 분명하지만 전쟁에 패하더라도 소련은 계속 이 병력을 댈 수 있다는 것을 독일군과 히틀러는 간과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기만 하면 저 엉터리 건물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러니까 소련이 엉터리 건물이었던 건 맞고 무너질 것도 맞았어요. 그런데 소련이 건물을 부실하게라도 빨리빨리 지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히틀러는 소련 공략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세 군단으로 나눠서 침공을 합니다. 자, 북쪽으로 레닌그라드 방향으로 가고요. 중부군은 모스크 방향으로 가고 남부군은 스탈린그라드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독일군은 병력이 390만 명이었고요. 전차가 4,600대, 항공기가 4,300대, 4만 6천 대의 전차 및 자주포가 있었다. 그에 비해서 소련은 병력이 320만 명, 15,000대 전차, 11,000대 항공기, 15,000대 전차 및 자주포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소련의 전차도 훨씬 많고 항공기도 많고 그리고 전차 자주포도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는 소련이 많지만 히틀러가 생각한 것처럼 질적으로는 독일이 훨씬 우수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일이 전격적으로 탱크를 몰고 북부 유럽 평원을 거쳐서 소련을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초반의 공세가 소련군의 열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은 숫자는 많았지만 오합지졸이 많았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쟁 초기 소련과 독일의 교환비는 20대 1이었어요. 교환비라는 것은 사상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한 명이 죽을 때 소련군은 2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강력했던 건 분명하죠. 그래서 독일의 전격적인 공격을 합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10년 동안 침범하지 않기로 도약을 맺은 다음에 갑작스럽게 침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서부 국경을 느슨하게 관리했다는 거죠. 독일이 설마 쳐들어올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열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한 이 소련군은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스탈린이 1929년부터 40년까지 한 10여 년 동안 대숙청을 했죠. 그 대숙청에 가장 피해를 본 집단이 군대였어요. 장군부터 유능한 지휘관이 거의 80%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똑한 지휘관이 없고 숫자는 많지만 오합지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군에 비해서 실전 경험도 부족하고 전략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열세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독일군이 초반에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북부에 독일군이 갔던 데가 레닌그라드예요. 그래서 레닌그라드를 포위를 하게 됩니다. 포위한 다음 시가전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가전을 하면 양쪽 다 사상자가 크죠. 특히 공격 측이 사상자가 크기 때문에 독일은 그냥 포위만 합니다. 포위해서 여기를 옮겨주겠다 이런 작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닌그라드가 무려 872일간 포위가 됩니다. 여기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역사상 가장 길었고 파괴적인 포위전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 포위전은 도시를 포위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던, 무려 4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이 레닌그라드의 시민과 군인은 항복하지 않고 길고 긴 포위 기간을 견뎌냈습니다. 한 1년 정도 포위하면 아사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면 레닌그라드가 항복할 것이다 라고 독일군은 생각을 했지만 항복하지 않고 일부 보급 통로를 열어가지고 특히 빙판 같은 데다가 길을 놔가지고 보급을 함으로써 항복하지 않고 견뎌냈다는 거죠. 역사상 길이 남을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모스크바를 공격한 중부 지역은 이렇습니다. 여기 영상인데요. 볼까요? 지금 빨간 선이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주변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소련군이 강력하게 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나폴레옹은 비어있는 모스크바를 한 달 동안 점령하고 있다가 겨울 추위가 다가오자 스스로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 때 모스크바는 점령당하지 않았던 거죠. 엄청나게 많은 소련군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련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막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독일군이 늦게 출발했어요. 봄부터 출발해가지고 라스푸티차를 피해서 빨리 전쟁을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여름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동해가지고 싸우다 보니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 전쟁에서 독일군이 이겨내기 쉽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겨울 폭풍이 다가오고 그래서 소련군 강력하게 저항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부 지역에는 레닌그라드를 포위했는데 항복을 받지 못하고 모스크바는 점령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사이에 결국은 한 방향, 남부 방향의 공격에 집중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어났던 유명한 전투가 쿠르스크와 스탈린그라드의 전투였습니다. 여기에 병력을 집중해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독일군은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했던 유명한 사건이 바로 2차 대전 때 가장 치열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남부 지역에 독일군이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여기 드네프르강을 넘어가지고 스탈린그라드 접근합니다. 접근하면서 독일군은 군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A 집단군과 B 집단군 나눠가지고 A 집단군은 킵차크로 향하게 했습니다. 가서 바쿠의 석유를 확보해라 해서 이쪽 방향으로 진군을 하고 B 집단군은 여기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독일군 A 집단이 카프카즈로 석유를 확보하러 갔을 때 여기를 길을 잘려버리면 A 집단군이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석유가 원활하게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둘로 나눠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때도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맹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만약에 요충지였던 스탈린그라드를 잃을 경우에는 독일군 A 집단군이 카프카즈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석유 자원을 당연히 독일한테 주게 되는 거고, 또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 자체가 지역의 철도 거점이었고 운하의 거점이었습니다. 동서남북 방향에 운하가 집중되어 흐르던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그라드를 절대 사수해야 했던 거죠. 이미 소련군은 군대 절반 가까이를 잃었습니다. 소련군이 전쟁 전에 한 400만 명쯤 됐거든요. 근데 이때쯤 와서는 한 200만 명이 벌써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이 스탈린그라드를 잃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후방에서 끊임없이 병사들을 징집해가지고 10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을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소련군 병사가 나치 독일군의 탱크를 이렇게 막아 세우는 곳이죠. 스탈린그라드라는 도시에서 막고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여기 영상이 있습니다. 45만의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를 점령을 했는데 110만 명의 소련군이 둘러쌌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여기 싸우는지. 여기에 남아 있었던 독일군 33만 명이 이렇게 포로가 되었던 것. 그러니까 11월 31일부터 12월 12일 사이에 이렇게 소련군이 독일군의 후방을 잘라가지고 33만 명의 독일군이 고립되게 만든, 이게 바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였던 겁니다. 이때 소련군은 170만 명, 독일군 산하에는 불가리아군, 체코군, 루마니아군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걸 주축군이라고 부르죠. 50만 명 풀어서 지원군이 있었다. 그런데 이 전투가 끝난 이후에 소련군인 총 사상자가 113만 명이었고 전사 및 포로가 47만 8천 명이었고 부상이 65만 명이었고 민간인 피해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른다. 도시가 아닌 쑥대밭이 됐기 때문에 상당수의 민간이 죽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긴 했었다 하더라도 많은 민간인도 피해가 있었다. 독일군이 총 사상자가 85만 명인데 추축군 전체가 85만 명이었는데 독일군이 40만 명이 있었다. 그리고 33만 명이 포로가 되었다가 나중에 9만 1,000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한 거죠. 이 전투로 인해서 나치는 더 이상의 진군을 하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모스크바도 가다가 막혔고 스탈린그라드에서 막혔기 때문에 이 전투로 인해서 독일의 육군이 완전히 사라졌고요. 엄청나는 포로가 이렇게 잡혔고, 그리고 전쟁이 발생한 2년 내에 주 전선이 돼가지고 남부 공세가 끝나게 되고 이때로부터 연합군의 공세가 시작되는 거죠. 연합군이라면 여전히 소련군이 중심이 됩니다. 2차 대전 하면 영국, 프랑스, 미국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싸웠던 건 소련이었다는 겁니다. 소련과 독일이 1940년부터 1945년까지 거의 5년 동안 내내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은 독일을 주로 공습을 했죠. 프랑스는 일찌감치 함락이 돼가지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고, 미국은 나중에 참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독소전쟁, 소련이 부르게 대조국 전쟁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면서도 가장 많은 성과를 냈던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력했던 독일군을 소련을 막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이겁니다. 엄청난 수의 병력을 징집해서 투입을 했다는 거죠.
자, 초기에 400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중에 절반이 사라졌지만 징집을 통해서 채우게 됩니다. 비록 초기에는 독일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열세였지만 말하자면 사람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막아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스탈린과 정부가 잘했던 일이 있습니다. 주로 서부 지역에 있었던 군수공장들, 이런 것들을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동쪽으로 대거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랄 쪽으로 많이 이전을 시켰어요. 독일은 소련의 군수공장 내지 경제 산업 시설들을 흡수해 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가 있었는데, 이 소련이 이 재빠른 산업시설의 이전을 통해서 비록 초반에는 독일군한테 피해를 입었지만 전세가 역전된 다음에는 끊임없이 전차라든지 개인화기 같은 것들을 계속 생산해서 전선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1942년 중반 이후에는 소련의 병기 생산력이 독일을 추월을 하게 됩니다. 독일은 어땠죠? 독일은 영국한테 계속 공습을 받아가지고, 원래 독일의 그 군수공장이 몰려있던 드레스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아니라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생산력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데, 소련은 원래 유럽 쪽에 있던 군수공장들을 동쪽으로 옮겨서 장비와 탄약 같은 걸 계속 생산해 나니까 당연히 시간이 흐를수록 소련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1944년 소련은 전차 및 자주포, 각종 야포, 개인화기 생산해서 세계 1위를 기록해가지고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군이 천문학적인 원조 물자를 지원했다는 사실. 소련한테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비록 참전을 하진 않았지만 특히 공군 지원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소련군의 공군이 11,000대가량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11,000대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초반에 독일 공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사실상 소련 공군이 없었던 셈이에요. 그런데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거를 공군 쪽은 영국이 지원해주고 물자를 미군이 지원해주면서 소련은 전차, 자주포, 야포, 개인화기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각종 포 및 개인화기 생산을 세계 1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미군의 원주 물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1942년 이후에 전세가 뒤집히게 됩니다. 여전히 독일과 소련이 독일의 동부, 소련의 서부 지역에서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2년이 흐른 다음에 연합군은 1944년 6월에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고 1944년 7월에 이탈리아에 상륙을 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대전의 모습이 이때부터 된 겁니다. 42년부터 44년까지 있었던 독서 전쟁은 잘 알려지지 않았죠. 여기에 독일군도 소련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쟁터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폴란드 이런 지역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점차 연합군 측의 승리로 보이자 연합군 측에서는 회담을 엽니다. 그걸 봐서 얄타 회담입니다. 크림반도 얄타에서 열리게 된 건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윈스턴 처칠 있고 루즈벨트가 있고 스탈린이 있습니다. 세 거두가 모여가지고 회담을 열었는데요. 스탈린이 비행기 타기 싫어했대요. 그래서 얄타를 고집해가지고 소련 영토에서 열리게 됐고요. 또 스탈린이 아주 치밀한 협상가였고 자기 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낼 건을 최대 얻어냅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당시에 스탈린과 소련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스탈린 원하는 걸 대부분 들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동부 유럽 지역을 이미 소련군이 다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쪽을 소련군이 점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한 걸 우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루즈벨트가 양보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양보를 해줄 테니 일본 쪽 지금 시베리아 동쪽에 일본하고 지금 싸우고 있으니 소련이 그쪽에 참전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소련이 참전하겠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련에 의해서 대일본 참전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분할이 결정이 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1945년 5월 2일에 베를린이 점령되는데요. 베를린이 점령되는 주역은 소련군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4월 30일에 히틀러는 자살을 했고 베를린이 지금 함락 직전인데 베를린 근처까지 프랑스군, 영국군, 미군이 벌써 와 있었고 동쪽엔 소련군이 있었죠. 이 네 나라 협의하에 가장 피해를 입은 소련이 베를린을 함락하는 영광을 주자라고 합의해서 사진을 보신 것처럼 독일군이 베를린을 함락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란 나라를 4분할을 하게 된 거예요. 동쪽에는 소련군, 맨 위쪽에는 영국군, 그리고 프랑스군,
미군 이렇게 나뉘게 되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죠. 그리고 수도 베를린도 4등분으로 나누게 되죠. 향후에 이 영국, 프랑스, 미국이 점령한 데는 서독이 되고 소련이 점령한 데는 동독이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4대강 사이는 나쁘지 않았다. 서로 연합국에서 공동의 적이었던 독일을 물리치게 되었으니까 나쁠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전쟁 막판, 네? 그렇게 연합군이, 특히 미국이 소련한테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참전을 해라 라고 했는데 말을 계속 안 듣다가 45년 5월경에 소련군이 만주에 진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 소련군은 왜 이렇게 늦게 만주로 들어왔느냐? 그 전까지 소련과 일본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공격하기 싫었겠죠. 특히 일본이 소련한테 뭔가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하니까 미적미적 하다가 미군의 요구에 의해서 만주에 진주를 하게 되고, 원래 사할린이 남쪽은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소련이 다 가져가게 되고 한반도는 분할이 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공산화가 되게 됩니다. 북쪽에서 모택동 정부가 만주부터 소련의 지원을 등해왔고 적화를 하기 시작해서 점차 남쪽에 있던 장개석 정부를 몰아냄으로 인해서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차 대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차 대전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는 소련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 군인 사망자가 1200만 명이었고 민간인이 1700만 명, 군인 한 명당 민간인 사망이 1.42명, 합계 2900만이 사망을 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나치 독일은 560만, 폴란드가 600만, 그리고 루마니아, 미국, 프랑스, 영국은 아주 적은 숫자의 피해만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인들이 이 전쟁을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가장 큰 영광을 얻은, 독일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을 몰아낸 건 우리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 그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